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기상 관련 안내부터 드려야겠는데요. 삼척시 평지, 고성군 평지, 양양군 평지, 동해시 평지, 또 강릉시 평지, 속초시 평지 이 지역들에게 오전 10시 기에서 이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되었다고 합니다. 삼척, 고성, 양양, 동해, 강릉, 속초시 평지 지역에 오전 10시를 기해서 건조경보 발효됐습니다. 산불 조심해야 됩니다. 며칠 전 한번 비가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지금 알려드릴게요. 공공요금이었습니다. 공공요금. 2880님이 아주 빵빵하게 내고 있는 터라 공공이 아니라 빵빵요금이라고 하고 싶네요 라고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그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저희가 성함 그리고 이렇게 휴대전화 뒷번호 불러드리는 분들 모두에게 커피 쿠폰 계속해서 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혹은 KBS 콩으로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1.1% 오른 2,518포인트, 28포인트나 올라서 2,5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882포인트 가리키는 0.3% 정도 강세.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엄청나게 뿜고 있습니다. 개미스쿨 이번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증시각도기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곽상준 지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매주 주요 일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주. 네, 지난주에 중요한 이제 고용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고, 네, 고용 관련 데이터가 굉장히 재밌게 나왔습니다. 네, 재밌다라는 의미는 소위 말 이렇게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먹기 좋은 따뜻한 수프처럼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좀 휴장이었잖아요. 네, 휴장이었고 채권 시장만 반장으로 개장됐고 채권 금리가 주요 채권 금리가 10bp 이상, 특별히 단기물 쪽에서는 두 자릿수로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 보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오늘도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나올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부터 놓고 보면 바로 내일이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앞서서 한 번은 동결이 됐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3.5%인데 내일 금통위 자체는 먼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동결 확률은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동결 확률?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타 캐나다라든가 다른 나라들의 그 금리도 다 동결이 됐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크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오히려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즉 유가가 오르질 않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유가가 사실은 감산 결정을 했는데도 81달러 WTI 기준으로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 81달러 수준은 산유국들은 집중적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자리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상하게 최근 몇 개월 동안의 흐름은 이 81달러 정도가 고점인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뱅크런 사태 나면서 70달러의 밑에 하방이 깨졌어요. 네. 60달러 중반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밑으로는 열렸고 위로는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어서 이번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81달러가 유지가 된다면 그 고점이 되게 유력해 보이고요. 감산을 해봐야 실질적인 감산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아진다.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 낮아지고 연말 가면 3%대 초반까지 간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이나 이런 이슈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 그리고 잘하면 이번에 미국도 5월 달에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5월이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0.25%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 연준의 매파들인 제임스 블러드라든가 메스터 조지 이런 분들은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될 것처럼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5월 FOMC 전까지 다른 데이터들이 그렇게 하기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한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린다? 상당히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당국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거로 보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그 국제 유가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으로 네. 최근에 이제 $80 좀 넘어서긴 했는데 이거를 $70 선에서 $80까지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네. 그 정도 선까지밖에 못 오르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죠. 계속 그 지난 몇 달간의 흐름을 보면 $80대 초반대에서 더 이상 뚫고 올라가지 못해요. 예. 그리고 근데 밑으로는 또 70이었거든요. 네. 이번 뱅크런 사태로 $70 깨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볼 때 가격의 흐름들을 볼 때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뭔가 지지저항 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오랫동안 70에서 80을 왔다리 갔다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밑으로 깨졌다는 건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이 경기가 좋아지면 유가가 좋아지고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약화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네. 다 풀면 올라올 줄 알았는데 활동성은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하고 나서. 네, 리오프닝 하고 나서 경제 활동성은 굉장히 좋아지고는 있는데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안 올라가니까 그때 사실은 최근에 유가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리오프닝 한다고 했을 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기대감들이 지금 실제화되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딱 그 고정입니다. $80대 초반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네. 뭐 중국 이야기, 미국 이야기는 뒷부분에 또 계속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국내 이야기 조금 오늘 네. 그 경제 퀴즈 정답이 공공요금이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아마 조만간 조금 더 현실화 한다는 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약간 정부에서도 좀 군부를 떼는 것 같고 혹시나 공공요금을 또 한 차례 올리게 되면 네. 유가라든지 이런 건 좀 진정이 된다 한들 또다시 소비자 물가를 좀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네. 염려들은 있거든요. 요건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경기의 어떤 원재료가 되는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에 이런 건 충분히 자극합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단에 있는 것이 원유고 두 번째 단에 있는 것이 전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기 요금을 뭐 현실화돼야 되는 상황이고 뭐 전년도에 한 30조 정도 가까이 그 한국전력에서 적자가 났고 네. 이번 올해에도 뭐 18조 원이네 뭐 이렇게 하면서 적자 난다고 해서 네.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그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을 상방으로 올리는 역할을 할 건데 앞서 그래서 유가를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만약 유가가 떨어지면 그 부분만큼은 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역할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쇄되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을 덜 자극하는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래서 한꺼번에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대로 올리려면 꽤나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적자를 흑자 또는 이분으로 만들려고까지 한다면은요. 근데 아마 그러지 않고 적자를 조금씩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한국전력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채권을 발행하면서 그렇죠. 그것을 뭐 메꾸는 방향 쪽으로 진도를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요소이지만 전년도만큼 그렇게 우리가 위협적인 인플레이션이 고양될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네. 올려도 영향이 좀 덜할 것이고 그다음에 더 앞단에 있는 유가가 이 정도 가격이면 전년 대비 오른 게 거의 오히려 떨어져 있죠. 네. 전년 대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운신의 폭은 조금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자극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돼 하는 스탠스를 취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예상대로 근데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이 부분 예상하고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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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동결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세의 예측이기는 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동결이 되면 향후에 뭐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거냐 그럴 가능성은 더더욱 없고 사실상 그렇겠죠. 한국은행의 긴축 사이클은 이제 종료되는 것 아니냐.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렇다 한들 3.5% 수준의 높은 기준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진다면 그 또한 긴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 네. 지점장님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더하죠. 미국이 네. 지금 5.0 상단이 5.0이죠. 4.75에서 그리고 한국도 3.5면은 체력 대비로는 낮은 게 아니에요. 예. 미국은 절대적으로 전 높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에 중립금리라고 표현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되는 금리를 2.5에서 3.0 어디 네. 즈음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 체력으로 봐서는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한 번이나 두 번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열어놓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중순이 하나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만기가 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5, 6월 달에 굉장히 꽤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것들이 처한 발행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 이런 것도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면 경제 금리를 동결 이상으로 즉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서 뭐 부채나 가계의 그 이자 상환 부담도 커지고 뭐 이런 어려움은 알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보면 이제 금리를 동결하거나 혹은 내려야 하는 그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부정적인 이유를 또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안 좋으면. 그렇죠. 네,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게 실물 경기하고 자본시장하고는 격차가 있습니다. 다르죠, 시차가. 네, 그거는 이제 작년과 올해의 상황을 보시면 알아요. 작년에는 경기 너무 좋다고 했는데 금리 올리니까 자본시장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무너졌죠. 기업 실적은 3분기 이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통기업들의 실적이 흔들린 것도 3분기 이후부터고 IT 기업들은 뭐 한참 뒤에 또 더 늦게 이제 실적이 꺾이기 시작했는데 주가는 뭐 아시다시피 뭐 작년도 아예 초반부터 빠졌거든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보면 대깔꼬마니처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물 경기는 나빠지는데 자본시장 우리 작년에 그거 다 알고 반영했어. 반영 다 끝냈어.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내년도 반영할 거야. 아니면 하반기 이후에 반영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금 현재를 가지고 그 결과치를 얻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가지고 그걸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지금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 실적 최악, 그다음에 사상 최악, 14년 만에 최악, 그리고 생산 감소 하니까 주가가 4%나 올랐단 말이죠. 오늘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지금 삼성전자 1.5% 오르고 하이닉스는 3% 이상 오르네요. 네네. 아침에는 보합 막 이랬는데 추가로 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바닥인 것 같아 하니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바닥은 잡아놓고 보자. 왜냐하면 이제 투자의 원칙이라는 게 저렴하게 사서 적정한 가격 이상에서 파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니까 실물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대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항상 주식시장은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은 항상 이런 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 시차를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으시면 계속 헛다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헛다리를 잡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 욕먹는데. 어떤 말씀하시려고? 경제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경제학자들이 헛다리 잡는 대표적인 직업군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경제를 정밀 묘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들을 파악해서 이 현재가 지금 어떻냐 하는 진짜 세밀화를 보여주듯이 이래서 이랬습니다라는 거고, 투자는 지금은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그쵸. 지금은 주가 이미 다 반영 끝났고, 그럼 미래에 어떻게 될 건데, 그럼 미래에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할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학자들 중에서 사실은 경제를 제일 잘하는 전문가입니까? 근데 투자 실적이 좋았다는 사람 리카르도라나 케인즈 정도 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네네. 원래 직업군으로 따지면 사상 최대의 투자자들은 다 경제학자 출신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네, 경제학을 제일 잘하니까요. 근데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투자는 동영상이고 경제학자들은 아주 잘 찍힌 화소 높은 사진으로 경제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네네. 경제학자들이 분석했을 때는 이미 현상은 지나가고 있다. 그 장면은 지나갔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러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꽤 돼요. 투자자들하고 대화해 보면 이상하다, 완벽하게 잘 알지 못하는데 근데 왜 제가 투자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항상 경제를 잘 해석하는 거는 그렇구나, 좋구나 이렇게 되지만 투자는 그런 시계열로 해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경제가 나쁜데 주가는 계속 오르느냐, 그렇죠? 아니면은 뭔가 전망은 다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왜 먼저 빠지느냐, 또 이런 것도 이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성공 예감 좀 많이 계속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이야기에서 경제학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아마 워런 버핏이 한 말일 겁니다.
재무 분석을 잘한다고 투자 잘한다면 아마 세계 최고의 부자는 다 회계사여야 그렇죠. 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전 투자가 또 중요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경제를 계속 분석하고 공부를 하는 건 경제학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죠. 또 투자 잘해서 우리 자산을 좀 늘리기 위한 거니까 네. 각각 어디에다 이제 포인트를 두고 들으실지는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첨언을 더해드리면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회계는 모든 것의 시작일 뿐이다. 종착점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계의 자료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거를 이제 몇 년치를 읽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회사는 과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가 보여요. 네, 그러니까 네, 회계처리를 할 때 좀 보수적인 회사가 있고 네, 네. 공격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내용들 보면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당하게 보수적이고 적당하게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관리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근데 무조건 돈을 막 쓰거나 이러면은 그 미래 현금이 고갈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현금은 잘 보관해 놨다가 때때로 투자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이런 성향을 가진 회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미래 성장이 좋은 회사들이죠. 왜냐하면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자본 배치를 얼마나 잘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모여 있다고 보세요. 어떤 친구는 노래를 잘하는 친구, 어떤 친구는 여행을 잘 계획하고서 다니는 친구가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돈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친구가 있다고. 네. 우리 동료들, 내 친구들끼리 해서 네. 보면 그 친구가 배반하지만 않는다면 돈 잘 관리하는 친구한테 맡기고 여행은 여행 스케줄 잘 짜는 애한테 맡기고 네. 저 노는 거는 노래 잘 부르는 친구한테 맡기면 제일 금상첨화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지낼 수 있죠. 네, 네.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기업도 돈 관리를 잘하고 돈 자본 배치를 잘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투자 잘하는 친구 이제 곽상준 지점장님 아까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는데 네. 회사의 성향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게 진짜 중요한 대목인 게 삼성전자 또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산업 사이클 네. 성향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감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감산 이야기 잘 안 꺼내던 회사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요건 이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라 네. 또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낙관론과 이제 비관론이 좀 엇갈릴 수도 있어요. 네. 지점장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래 이제 그 애가 어떤 애냐를 보면 내가 이 친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서 대학교까지 알았는데 네. 얘 참 성실한 애야. 네네. 이런 애가 하나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얘 완전히 딴따라야. 돈만 있으면 먹고나 쓰고 다 그냥 꽝이야. 네네. 이런 애가 있다면 네. 투자를 할 때 두 사람 중에 어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전자죠. 예.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랜 기간 잘해온 회사가 앞으로도 잘해요. 그게 이제 기업의 우린 DNA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삼성전자가 뭐 치킨 게임의 왕자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삼성전자 초기에는 일본한테 치킨 게임 당했습니다. 당하던 회사에서. 예, 당하던 회사인데 그걸 돌파하고 이겨서 치킨 게임으로 거의 이런 표현이 거칠지만 맞죠. 도륙시켰습니다. 다른 메모리 회사들 다 도륙시켰어요. 네. 10개가 넘는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네. 이 최근에 이제 키옥시아도 또 사모펀드에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회사 사실 망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데 성공했던 입지전적인 회사인 거예요. 삼성전자 네. 그 메모리 사업부는. 그런데 이 회사가 가장 어렵다. 이걸 뒤집어서 보면 다른 회사는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는 지금 거덜난 거죠. 그러니까 1등이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조 원 이상의 채권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돈이 모자라서. 네. 이 회사 1년 반 전만 해도 엄청난 돈을 벌던 회사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던 회사 갑자기 돈이 모자라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이제 삼성은 드디어 적자가 난 거예요. 드디어. 전체로는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이었습니다만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뭐 네. 조 단위 적자를 네. 봤을 것으로 이제 추론을 하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이제 메모리를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지금부터는 생각해 보는데 드디어 그래서 감산을 결정을 했어요. 적자 나니까 우리 뭐 독과점이고 뭐고 안 걸리고 적자 나는데 감산한다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감산합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이제 이때부터는 주식 매수자가 아니라 메모리를 사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우리 뭐 작년까지 우리 제품
뭐 너무 많이 판매했고 이제 제품이 안 나가. 메모리 이미 쌓아놓은 재고가 너무 많았는데 메모리 하나도 필요 없거든. 메모리 가격 떨어져도 별로 관심이 없어 이랬는데 제일 큰 업체가 생산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일부를.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거 사이클에 대한 기업 그 생각이 기억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거기에 앞서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그런 생각을 할 거야 하고 지금 주식 매수가 들어간 것이다. 최악의 실적과 최악의 상황 발표 이후 왜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 해석은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메모리 매수자들이 움직이겠는 걸 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선행적으로 먼저 움직인 거고요. 지금. 네. 메모리를 사야 되는 업체들은 이렇습니다. 모바일 핸드폰을 만드는 업체들, 그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서버 업체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AI 서버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메모리를 과다 사용하는 주요한 네. 키포인트가 되는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지금 메모리 값이 너무 싼데 근데 아직 재고 남아있고 쟤네도 재고 많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 생산이 줄면 재고가 줄 건데 그럼 가격은? 이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도 조금 완전히 자기 위주의 시장에서 좀 시장 색깔이 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네. 뭔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그렇게 되면 메모리 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꿈틀꿈틀하겠죠. 네,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것이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틀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바로는 안 될 겁니다. 여전히 시장에 재고는 많고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업체들의 재고도 많아요. 예. 그냥 지금도 여전히 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요게 가격이 움직이면 생각이 달라진다. 지금 당장 필요 없지만 쟁여놓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쌓아놓고 싶은 의도가 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쌀 때 미리 좀 나도 더 사놔야지 이런 소유들.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졌냐면 DDR5 메모리 값이 DDR4가 붙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원래 더 비싸야 되는데. 몇 배 비쌌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꽤 많이 비쌌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이 다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재작년에 막 코로나 때 너무 집에서만 일해야 돼서 컴퓨터 바꿨거든. 예. 그때 그래서 최신형으로 바꿨어. DDR5 칩 별로 필요 없는데 나 그거 잘 쓸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샀을 때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데 가격이 올라간대. 하나 더 달까? 지금 여기서 사서 하나 더 달아볼까 말까? 이런 고민 하시지 않겠습니까? PC 제작하시는 분들은. 얼추 또 그때 산 PC가 2년 넘어서고 있고. 그렇죠? 네. 바꾸는 것까지는 몰라도 칩 하나 더 붙여볼까 생각하고 지금 모든 칩값이 최악인데 이거 한 컴퓨터 바꿀까? 고민 좀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럼 이런 고민은 메모리 그 서버 업체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네. PC용 DRAM 하나 추가로 샀거든요. 원체 싸가지고. 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우스갯소리로 최근에 그거 있었어요. 지난주 후반에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 네. 발표를 하니까 그 PC용 DRAM을 판매하는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네. DRAM 가격이 올랐다고. 네. 그 용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데 심지어 거기에도 가격이 어찌 보면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아마 이제 그분이 삼성전자 주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삼성전자 실적을 실시간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고 더 이제 제일 메인으로 그 가격을 보여주는 데는 대만의 DRAM 익스체인지입니다. 그렇죠. 공신력 있는 사이트. 그거에서 보시면 그거는 이제 산업적으로 큰 물량이 움직이게 되면 가격 움직일 테니까 네. 그것까지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용산이 더 선행적일 수는 있겠죠. 용산 그 온라인 상가가. 그렇죠. 네. 어떤 방향은 이제 같이 가니까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메모리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들도 먼저 움직일 수 있는데 또 자본시장 특히 주가라는 녀석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빠르죠.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뭐 물가 이제 미국 쪽 경제지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에 미국의 CPI라고 하는 이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아마 수요일로 알고 있는데. 전달이 6.0% 그죠? 네. 9876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달에는 지금 예상치가 5.2%입니다. 네. 98765까지 내려온다라는 얘기인 건데 요건 이제 시장의 예상치이고 요 정도로 나왔을 때 과연 시장의 반응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두루두루 좀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5% 예상대로 수준이 나오면
정말 먹기 좋은 수프죠. 따뜻하게 너무 뜨겁지도 않고 입천정도 안 디고 그러나 예. 차갑지도 않은 따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까지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렸던 원인 제공자들이 지금 확실하게 꺾였다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지금 더 꺾여야 될 건 딱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렌트비 꺾여야 되는 거고. 하나 그러니까 있고요. 주거 비용. 예, 주거 비용. 예. 네, 예. 월세 같은 거. 집값은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비 떨어져 주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그 소득 이 부분들이 떨어져 줘야 되는 건데 지난 주말에 그 나왔던 지표들을 보니까 재화 가격은 다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뭐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이나 발표 때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 재화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 거고 거기에다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으니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는 여전히 마이너스니 중국발 제품들의 가격도 올라갈 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 재화 공급단에서는 거의 모든 것들이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서비스 측면에서 어떻게 되느냐는데 그 집값은 떨어졌으니까 시차를 두고 결국 렌트비는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금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여부인데요. 네. 이번에 정말 재미나게 나온 게 그 고용이 36만 잠시만요. 제가 데이터로 네네. 확인하면서 30만 대에서 그러니까 20만 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 네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자 수 증가폭. 예, 32만 6천에서 23만 6천으로 뚝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9만이 떨어진 거니까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실업률은요? 실업률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네. 고용이 줄었으니까. 근데 실업률은 3.6%에서 3.5%예요. 실업률도 떨어졌어요. 네. 너무 재미나지 않습니까? 고용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실업률이 낮아지지? 고용이 나빠지면 실업률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여기에 이제 뭐가 숨어 있냐면 구인자 수와 구직자 수의 갭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구직자 수는 대략 한 600만 정도로 그 추정이 되고 있고 구인자 수는 얼마 전까지 1000만이 넘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1000만이 깨져서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보다 구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기업 측에서 네. 사람을 더 많이 쓰려는 수요가 있었는데 네. 그거는 조금씩 이제 낮아지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수는 많은 겁니다. 옛날에는 쉽게 얘기하면 한 명당 직장 수가 2개였는데 네. 그럼 지금은 예를 들자면 한 명당 뭐 1.6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를 놓고 회사들이 경쟁을 했는데 예. 근로자를 놓고 회사들이 경쟁하는 게 점점 낮아지고 있다. 약화되고 경쟁률이. 있죠. 그리고 요 다음 수치는 더 떨어질 겁니다. 분명히. 네. 왜냐하면 뱅크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심리가 많이 훼손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고 우리 혹시 경기가 침체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어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구인자 수는 더 빠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자 숫자보다 구인자 숫자가 낮아지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더 많이 걸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뭐냐면 실업률이 왜 고용이 빠지는데도 안 올라가느냐.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건 바로 이거예요. 여전히 사람을 찾는 사람이 많지 직장을 찾는 사람보다 사람을 찾는 사람이 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찾는 기업이 여전히 많긴 많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기는 식는 거죠. 그 열기가 식는 게 어디서 나타나면 미국의 평균 임금인데요. 평균 임금. 예, 평균 임금이 전년도 대비 지금 4.2% 증가인데 그 전 달은 얼마가 나왔었냐면 4.6%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이 이제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주 좀 극명하게 극단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드리면 예전에는 와서 일만 해주면 원하는 월급 다 드릴게요. 네. 네. 이런 분위기였다면 뭐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네.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는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 드려요. 여기까지 일할 수 있는데 와서 일할 수 있겠어요? 요 분위기로 바뀐 거죠. 네. 조금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추세가 계속 가면 저는 사람 필요 없는데요. 그럼 저쪽에서 제가 이것만 받고 일해드릴게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역전될 수 있다. 예, 이게 차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지금 상황들이 점차 열기가 식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표현하면 정상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화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고용이나 이런 모든 경기의 흐름들이 미국 기준으로 과열됐던 것이 이제 정상화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꺾이니까 침체라고 얘기해요. 침체로. 금리를 올리는 것도 사실은 과열을 방지하는 것이지 네. 침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죠. 예. 그게 목적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건 경기가 과열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이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 굉장히 많고 채권 시장은 안 믿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연준이
뭔가 방향을 맞춰가고 있는 연준이 잘해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원하는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준이 브레이크를 밟는 대로 속도가 제대로 줄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될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FOMC 의사록. 네. 그 한 달 전 것들 이제 공개가 되는데 앞에서도 뭐 삼성전자 주가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자본시장의 속성 항상 이제 저희가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시장은 항상 앞서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자꾸 이제 선을 긋는데도 그래도 혹시나 금리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회를 엿보는 듯해요.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에서 혹시나 뭐 힌트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번에는 그 뱅크런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있었던 금융시장 불안 가지고. SVB 은행의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왈가왈부할 건데 네. 그거를 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그 부분에 어느 정도로 그 영향을 느끼고 있는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그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 발언을 보면 이 뱅크런 은행의 이상이 금리를 한 번 올린 것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50bp 올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네. 좀 의외인데 그 얘기 하는 거 보면서 그런데 어찌되었거나 이번에 25bp 올렸고 그 은행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이제 CPI가 꺾일 거 아닙니까? 아마도. 네, 아까 5.2% 말씀하셨고 이게 5.2지만 그 다음까지 가면 하반기까지 가면 얼마까지 꺾일지 생각을 해보면 6월 달까지는 계속 그 이 하향 추세를 유지할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측면에서 이번에 얼마나 사람들이 강경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다음번 5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 여부를 시장에서 가늠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반반이었을 것 같아요. 25bp하고 추가로 더 올리자고 했던 강경파들이 있으나 개중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만 따로 뽑아서 보면 네. 생각보다는 이 정도면 금리가 제한적 상황까지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예상.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러드라든가 메스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강경파인데 투표권이 없어요. 이른바 매파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네. 투표권이 없어요. 예, 이분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의 비중이 중요한데 아마 그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이번에 FOMC 의사록의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고 최소한 반 정도 이상은 이 정도 올렸으면 제약적인 상황에 도달했다라는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는데 그 부분의 비율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즉 금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환호를 할 거고 네. 아직 여전히 25bp의 금리 인상이 더 남았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뭐 지금의 톤을 미국 지금 시장의 톤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5bp는 이제 0.25%포인트.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베이시스 포인트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5월에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 확률, 동결 확률 거의 반반 팽팽하더라고요. 네. 이게 하루하루 또 많이 막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일단은 3월 FOMC 의사록이라고 하는 그 회의록 뚜껑을 열어보면은 방향을 조금 더 명확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미국에서 보니까 이제 은행주들 실적도 줄줄이 나올 텐데 아무래도 방금 이야기하셨던 실리콘밸리 뱅크 뭐 파산 이야기라든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이제 금융 불안 한 차례 겪은 다음에 나오는 은행들의 실적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나 좀 시장이 안정될지 아니면 또 한 번 불안함을 또 겪게 될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은행들 2분기 실적은 저는 확실히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 증가율이 줄고 있어요. 대출 증가율이 줄고 있다. 대출이 줄고 있습니다. 대출이 줄고 있고 예금도 줄은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의 실적이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이번에 아마 코멘트가 나오겠죠. 그 사태 이후에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다음 당연한 것 중에 하나는 은행들의 태도 훨씬 보수적으로 바뀔 겁니다. 보수적으로 바뀐다라는 거는 더 대출을 안 해주려고 몸을 사리는. 네, 그렇게 될 거고 자산 리밸런싱을 하려고 지금 고민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리콘밸리 은행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들 중에서는 아마 장기 채권 갖고 있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그 은행들만을 생각해 본다면 장기 국채 금리가 조금 더 빠지는 게 은행들 생존을 위해서 더 필요합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빠지는 게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올라야죠.
예, 금리하고 반대, 가격은 반대니까 네. 뭐 쉽게 할인채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할인이면 10,000원짜리가 9,000원이고 5% 할인되면 9,500원이니까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게 쉬워요. 거꾸로. 예, 거꾸로. 그래서 금리 지금 갖고 있었던 것보다 다 미실현 평가 손실이 상당할 거거든요. 네. 은행들이.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혹시나 문제가 생길 거를 제거하면서 영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태도가 대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줄게 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은 여전히 저는 리스크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스템 위기로 가지 않을 것은 이번에 그 연준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부에서 보여주었듯이 시스템 위기 나는 걸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건 2008년의 기약입니다. 그렇죠.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리먼을 파산을 안 시키는 게 좋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끌어주면 회복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채라는 건 만기 되면 원전과 이자를 받게 되는 거니까 그 만기가 될 때까지만 버티게 해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시스템 위기는 결코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은행들은 어렵기 때문에 은행 전반적인 대출 태도는 좀 안 좋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될 때까지 미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는 미국에서 US 달러가 최고였고 그 전에는 US 달러도 좋았지만 미국이 최고였지만 US 달러에 대한 그 매력이 전년 대비로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만 넌 US 달러라고 하죠. 비 US 달러 자산. 예. 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봐도 그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고 또 달러 표시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던 거는 이제 좀 끝났고. 네, 그 단분간은 그렇죠. 네. 돈이 좀 되돌아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는 조금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불안이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스템 위기로 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네. 이야기.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 주 목요일에 중국의 수출입 지표, 네. 즉 무역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제대로 좀 경기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네. 또 우리나라 제1의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 기대를 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아직도 제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지적들도 많고요. 이번 뭐 수출입 지표라든지 중국의 경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최근에 저는 하늘을 볼 때 하늘이 뿌연 때마다 중국 공장이 열심히 돌아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청명절 때 하늘 좋은 거 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 공휴일이거든요. 공휴일일 때는 우리도 약간 시차를 두고 네. 하늘이 맑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활동성과 한국의 하늘은 분명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코로나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맑은 하늘이 겪었죠. 꽤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활동성은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활발해지는 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수출입 동향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기대만큼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핵심이에요. 중국 경기를 볼 때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값의 반등이 없어요. 여전히. 예. 중국의 부동산 경기. 예, 그래서 이거를 아주 또 쉽게 이해하시려면 제가 또 이런 쉬운 설명 전문이니까 네. 내가 집을 샀어. 20억 주고 집을 샀어. 네. 그 집값이 10억이 됐어. 네. 근데 11억이야 지금. 여러분은 소비를 그냥 흔쾌히 하시겠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예. 지금 중국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제가 과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값이 왕창 떨어지고 나서 오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거래량은 이제 막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가격 상승이라는 건 거래량 증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리오프닝 하면 소비 막 하겠네 했는데 여행도 많이 가고 해외 부동산도 꽤 사요. 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싱가포르에 이거 우리 여기 나오는 정광우 대표하고 네. 지인분이 싱가포르에 사는데 네. 왜 지금 중국인들이 하도 부동산을 많이 사서 싱가포르 부동산 값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의 그 소비 물가 지수가 안 올라간다는 건 이렇게까지 느리거나 안 올라간다라는 건 아직 소비로 제대로 사람들이 집중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성은 다시 복원이 되고 있는데 구매력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않다. 그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죠. 도대체 왜 그럴까? 네. 결국 집값이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어떤 흔쾌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돈을 쓰겠느냐라는
상황이 지금 중국 상황 아니냐. 그래서 중국의 전형적인 경기 회복은 집값이 조금 우상향하는 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면서 돈을 쓸 수 있지. 그 전에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것을 할 겁니다. 부양책들. 네, 완화 정책, 금융 완화 정책도 하고 그다음에 뭐 소비 진작책, 부양책 다 쓸 겁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게 이미 쓰고 있어요. 이미 꽤나 많이 했고 금리도 꽤나 많이 낮췄고 여러 번 그 지준율도 많이 인상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쓰는 쪽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방향성은 그렇게 갔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은 회복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곽상준 지점장과 함께 개미스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기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문건 촬영본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한국의 외교안보사령탑인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대화 내용이 포함돼 도감청 가능성을 놓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 30대 827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6%는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기업을 꼽았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해 해외 경쟁당국과 독과점을 완화할 시정 조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고객 차량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직원들이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 공유했다는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을 항상 저희가 모아두고 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오늘은 곽지현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주원님의 질문이요. 네. 이 청취율 조사는 어떤 분들에게 오나요? 이분은 전화가 안 오셔서 되게 기다리셨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전화 오시면은 성공 예감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텐데요. 네. 사실 이렇게 청취율 조사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선 조사하는 곳은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한 곳입니다. 바로 한국리서치고요. 이 조사 기간은 1년에 4번 정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1월, 4월, 7월, 그리고 10월에 각 2주 동안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들으시는 청취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면접원들이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은 뭔가요? 이렇게 질문으로 라디오 점유 청취율에 대한 전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리서치 면접원들이 성별 그리고 연령별 또 직업별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랜덤입니다. 유선전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전화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럴 때마다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막 선물 쏘고 막 경쟁 많이 붙는데요. 네. 진짜 여러분이 가치 있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 뭐 성공 예감 이데오입니다가 있으면 좋은 거고요. 뭐 없어도 서운하진 않습니다. 일단 김주원님께 저희도 커피 쿠폰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청취자 김문희님. 엑스포 개최를 하면은 경제적인 효과 얼마나 될까요?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그 부산 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에 따르면요. 네. 생산 유발 효과 43조 원, 부가가치 효과 18조 원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합쳐서 61조 원인데 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생산 유발 효과가 11조 5천억 원이었고 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생산 유발 효과가 20조 5천억 원이었는데 네.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생산 유발 효과만 43조 원이니 여기서 나타나는 숫자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경제적 효과가 있어 보이죠.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고요. 또 나중에 이걸 정밀하게 사실 검증하기도 불가능하다고는 합니다. 다만 이제 좋은 것은 네. 많은 외국인 관광객 또 내수 활성화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 국민적으로 한번 같이 좀 염원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청취자 김성수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좋은 건지 그리고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전문가들은 어떤 기준으로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을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바이오 기업들 특히 이제 적자 상태에서
기술성이나 성장성, 각종 이제 특례를 통해서 상장한 기업들, 또 그 기업들 중에서 또 일부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네. 기술 특례 상장은 일단 2개 이상의 기관에서 A등급 혹은 트리플 B라고 하는 BBB 이상의 기술 평가를 받아야만 그 성적표를 가지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특례 상장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네. 이거 말고도 특례 상장 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못 내도 상장시켜줄 수 있는 문턱이 굉장히 이제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근데 상장 문턱을 너무 낮춰놓으면 네. 이른바 역량이 안 되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겠죠. 투자자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겠고, 또 네. 반대로 문턱을 너무 높이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기업들이 또 너무 못 들어오게 되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중간을 좀 찾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은 청취자 소일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주식 상장을 쉽게 하도록 하면은 주주들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게 앞에서 김성수 님이 질문해 주신 거랑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정부 당국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시때때로 좀 달라진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증시가 좋고 막 화랑이고 자금이 넘쳐날 때는 문턱을 확 낮춰서 많은 적자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게 열어주고, 네. 근데 지금처럼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좀 문제가 되고 막 상폐가 되고 거래 정지되고 이럴 때는 또 그때 또 문턱을 까다롭게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더 기준을 엄밀하게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어서 휴대전화 뒷자리 3074 쓰시는 청취자분은요. 주식시장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야지 상승장인 듯한데 바이오도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나요? 그 바이오 주제가 몇 개 한번 외국인 수급을 찾아봤는데요. 좀 변화는 있습니다만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정도로 그다지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뭐 반도체 관련주나 뭐 2차전지 관련주들 뭐 동반 상승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떤 어떤 산업 전반적으로 좋아질 때 반도체나 자동차는 관련 기업들이 다 같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네. 다릅니다. 산업이라고 보기가 조금 그런 게 원체 개별 기업들의 어떤 개발 상황이라든지 라이선스 아웃이라고 하는 이런 개별 이슈로 달라지기 때문에 산업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바이오나 제약산업에 지금 투자해야 될 때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해야죠. 네. 오늘 곽지연 리포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361님께서 진행자 이대호님 궁금해요. 혹시 야구 선수인가요? 아니면 다른 언론인 출신 동명이인이신가요? 예. 저는 이제 야구 선수는 아니고요. 제가 부산 사투리를 안 쓰지 않습니까? 표준어 쓰는 언론인 출신이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인물 검색에도 등록을 해놨습니다. 직접 누가 안 해줘서 제가 직접 네이버 인물 검색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궁금하시면. TMI로 또 거기다 제가 또 몸무게까지 써놨네. 원래 써야 되는 줄 알고 키랑 몸무게도 썼습니다. 아이 참. 아무튼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성공예감은 항상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5분에 다시 찾아뵐게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